서울의 심장부라 불리는 거대 도시의 이면.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낙후된 달동네의 꼭대기. 12월의 혹하는 얇은 함석 지붕을 두드리며 방 안의 온기를 가차없이 빼앗아갔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낡은 창문 틈새로 비명을 지르며 파고들었고, 방 안의 유일한 광원인 천장의 백열등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희미하게 깜박였다. 공기 중에는 짙은 곰팡이 냄새와 약 냄새, 그리고 가난의 냄새가 뒤엉켜 있었다. 이곳이 바로 7살 쌍둥이 민준과 민서, 그리고 그들의 아픈 엄마 임서연이 세상의 전부라 부르는 단칸방이었다. 임서연은 얇은 이불 한 장을 덮은 채 낡은 요 위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병적으로 창백했고 짙은 다크서클이 푹 꺼진 눈을 감싸고 있었다. 불덩이 같은 이마와는 대조적으로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얕고 불규칙한 호흡 소리만이 이 작은 방의 유일한 생명의 증거처럼 울렸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며칠 전 병원에서 받아온 약봉지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해서 정밀 검사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돈이 없었다. 민주는 제법 어른 흉내를 내며 물에 적신 수건을 들어 엄마의 이마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수건은 금세 뜨거워졌다. 옆에서 민서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이는 끄끄대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었다. 훌쩍이는 소리에 엄마가 깰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민주는 동생의 어깨를 한 번 툭 쳤다. 울지 마. 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7살 소년의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냉철함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아침 병원 원무과에서 받은 진료비 고지서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적힌 숫자는 쌍둥이 남매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수술비, 그리고 이어질 입원 치료비. 그것은 이 작은 가족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임서연은 이혼 후 홀로 쌍둥이를 키우기 위해 식당 일부터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그녀가 쓰러진 순간 모든 수입원은 끊겼다. 오빠, 엄마가 이상해. 민서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엄마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강남에 있는 그 큰 교회에 가면 부자들이 많아서 기도도 잘 들어주고 가끔 기적도 일어난단다. 어린아이의 단순한 논리였지만 지금 민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서야, 가자.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디가? 오빠 무서워. 민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기도하러 갈 거야. 강남에 있는 제일 큰 교회로. 빨리. 민주는 벽에 걸린 낡고 해진 외투를 꺼내 민서에게 입혔다. 자신도 얇은 점퍼를 걸쳤다. 두 아이는 엄마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문을 닫기 직전 민주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엄마의 모습이 눈에 밝혔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반드시 엄마를 살려야 했다. 두 아이가 향한 곳은 그들이 사는 어둡고 축축한 골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아이들의 작은 몸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휘청거렸다.
꽁꽁 언 손과 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침내 도착한 강남의 거리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거대한 빌딩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빛을 뿜어냈고 고급 외제차들이 미끄러지듯 거리를 질주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따뜻하고 화려했으며 아이들의 남루한 행색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아이들은 그 모든 화려함에 주눅이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거대한 첨탑이 솟아있는 웅장한 교회 앞에 도착했다. 눈보라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교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차가운 대리석 계단 위에 무릎을 꿇었다. 민서도 오빠를 따라 작은 손을 모았다. 하느님, 부처님, 신령님, 누구든 제발. 민주는 자신이 아는 모든 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절박하게 외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YJ그룹의 총수 강태환 회장은 지독한 두통을 느끼며 마이바흐의 뒷좌석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방금 끝난 긴급 이사회는 그를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었다. 배신과 음모, 숫자로 이루어진 그의 세계는 단 한순간의 감상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얼음 가면으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했다. 그의 인생에서 온기나 자비 같은 단어는 20년 전 그 지독한 배신과 함께 삭제되었다. 회장님, 저택까지는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서 김 비서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환은 눈을 감은 채 대답 대신 손을 작게 휘저었다. 그 순간 차량이 교회 앞을 지날 때쯤 차 안의 완벽한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보라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강태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무질서와 소음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김 비서. 저 소리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배어 있었다. 무슨 소란이야. 당장 처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차를 세우고 내리려던 찰나 강태환은 무슨 변덕인지 직접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영하 10도를 훨씬 밑도는 강추위가 그의 최고급 맞춤 정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교회 계단 위, 눈을 맞으며 무릎 꿇고 있는 두 개의 작은 형체를 향했다. 무슨 짓들이냐? 그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들은 그의 등장에 화들짝 놀랐지만 민주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제발,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가 죽어가요. 내 강태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려 했다. 흔한 동정심 유발극이라고 생각했다. 이름이 뭐냐? 내 엄마 이름이. 그는 귀찮다는 듯 물었다. 이 아이들을 당장 쫓아내고 이 불쾌한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민주는 울먹이며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제발, 우리 엄마. 임서연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 이름. 세상 모든 소리가 멈췄다. 거세게 몰아치던 눈보라도, 도시의 소음도, 심지어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다. 강태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 아니, 잊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이름. 배신과 증오의 상징이자 한때는 그의 세상 전부였던 그 이름. 임서연. 강태환의 얼굴에서 20년간 유지해온 얼음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완벽하게 통제되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는 계단 위에 작은 아이를, 아니, 그 아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저항적인 눈빛 속에서 지독하게도 익숙한 2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강태환은 숨이 막혀오는 듯한 충격 속에서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그저 죽은 듯이 서 있었다. 시간이 얼어붙었다. 강태환의 굳건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는 소리였다. 2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강철로 주조된 듯한 남자의 통제력이 임서연이라는 세 글자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곁을 10년 넘게 지켜온 김 비서조차 숨을 삼켰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이토록 나약하고 이토록 인간적인 표정을 짓는 것을 난생 처음 보았다. 저 아이들의 절박한 외침이 아니라 그 이름이 회장님의 심장을 꿰뚫은 것이 분명했다. 강태환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파편이 동시에 폭발했다. 20년 전, 가난했지만 열정 많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법대생 강태환. 그리고 그의 곁을 항상 지켰던 햇살처럼 웃던 여자, 임서연. 두 사람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겨울을 났었다. 돈이 없어 가장 싼 떡볶이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도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행복해했다. 태환 씨, 나중에 꼭 성공해야 해. 하지만 성공해도 나 잊으면 안 돼. 한강 둔치에서 캔맥주를 마시며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그랬던 그녀가, 그의 세상의 전부였던 그녀가 그를 배신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다. 사법시험 미차를 앞둔 어느 날, 그의 어머니와 당시 YJ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정략결혼 상대였던 박화영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지친 그에게 사진 몇 장과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사진 속에서 서연은 낯선 고급차에 올라타고 있었고 중년의 남자에게서 돈 봉투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태환 씨, 미안해요. 난 당신 같은 가난한 고학생이랑 미래를 그릴 수 없어요. 더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날 찾지 말아요. 그날 강태환의 세상은 무너졌다. 사랑은 배신이었고 믿음은 환상이었다. 그는 영혼을 팔았다. 자신의 모든 열정과 순수를 버리는 대가로 박화영의 손을 잡았고 YJ 그룹의 대릴사위가 되었다. 그리고 20년,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 제왕 강태환이 되어 YJ 그룹을 재계 1위로 올려놓았다. 임서연이라는 이름은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묻어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이자 그의 잔인함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변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그 이름이 이 혹한의 거리에서 낯선 아이들의 입을 통해 다시 불려졌다. 그것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강태환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만약, 아주 만약에 그가 속은 것이라면, 아니, 그럴 리 없었. 그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자신과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는 저 남자아이의 고집 센 눈매를 외면할 수 없었다. 김 비서, 강태환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무언가로 인해 위험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저 아이들과 임서연이라는 이름에 대해 알아봐.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5분 준다. 김 비서는 즉각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차 안으로 뛰어들어가 통화를 시작했다. 강태환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작은 두 아이를 완전히 덮었다.
민주는 동생을 뒤로 숨기며 맹수 앞에 새끼 짐승처럼 그를 경계했다. 아저씨, 돈 없어요. 그냥 기도만. 너희 집이 어디냐? 강태환이 아이의 말을 잘랐다. 엄마가 어디에 있지? 집에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왜? 민준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김 비서가 다시 나타났다. 회장님, 일단 아이들 말대로인 것 같습니다. 보호자 임서연, 39세, 현재 낙후된 달동네. 차 돌려. 강태환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마이바흐에 올랐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턱짓을 했다. 타라. 아이들은 얼떨결에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하고 따뜻한 차에 올랐다. 민서는 푹신한 시트에 감탄할 새도 없이 오빠의 옆에 붙어 떨었다. 차는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 강을 건너고 점점 더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향했다. 마침내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김 비서의 말에 강태환은 말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명품 구두가 더러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바닥에 닿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가파르고 미끄러운 계단을 오르는 내내 강태환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다. 이곳은 그가 20년 전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가난의 풍경과 정확히 일치했다. 마침내 아이들이 멈춰 선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옥탑방의 얇은 문 앞이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엄마, 우리 왔어. 틈새로 흘러나오는 것은 곰팡내와 함께 섞인 죽음처럼 차가운 외풍이었다. 강태환은 김 비서를 제지하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좁아터진 방, 희미한 등불 아래 한 여자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린 채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깡마른 뺨과 굳게 닫힌 입술의 선은 잠결에도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 모습은 틀림없는 임서연이었다. 그가 20년간 죽었다고. 아니, 그를 배신하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을 거라 저주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20년간 그를 지탱해온 모든 논리와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보다 더 큰 지독한 후회와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가 속았다. 이 여자가 아니라 바로 그가 20년 동안 철저하게 기만당한 것이었다. 강태환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YJ 메디컬 센터 병원장의 개인 번호를 눌렀다. 나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고 차가웠다. 지금 당장 YJ 메디컬 센터 VVIP 병동 전체를 비워 최고의 팀을 준비해. 심장내과, 신경외과, 전부 내 환자다. 5분 안에 앰뷸런스 출발시켜. 주소는 김 비서가 보낼 거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잘못되면 내 놈들 전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당장 달동네의 좁은 골목이 YJ 메디컬 센터 최고의 의료진이 동원된 응급 상황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앰뷸런스의 요란한 경광등 불빛이 낡은 건물들 위로 어지럽게 번쩍였고
얼음 제왕이라 불리는 강태환의 등장에 이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팀의 출연은 낡은 동네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응급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임서연을 특수 제작된 이동식 침대에 싣고 좁은 계단을 내려왔다. 민중과 민서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엄마 민서가 울음을 터뜨리며 침대로 달려가려 했지만 김 비서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막아섰다. 안 돼. 엄마 데려가지 마세요. 엄마 민준 역시 눈이 새빨개진 채로 구조대원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아이들에게 이 낯선 어른들의 등장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상실의 시작처럼 보였다. 강태환은 이 혼란의 중심에서 차갑게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20년간 그는 효율과 결과만을 중시하는 기계처럼 살아왔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오직 임서연을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비서. 그가 낮게 불렀다. 아이들. 앰뷸런스에 태워. 병원 도착하는 대로 최고급 아동 심리 상담사 대기시켜. 그리고 따뜻한 우유라도 줘. 그의 지시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옥 같던 골목을 빠져나갔다. 강태환은 자신의 마이바흐에 오르며 지시를 내렸다. 병원으로. 그리고 20년 전 임서연 실종. 아니, 배신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박화영 여사와 내 어머니가 만났던 모든 기록. 지금 당장 내 개인 서버로 올려 YJ의 모든 보안팀을 동원해서라도.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서는 미래희망 재단 자선 갈라 디너가 한창이었다. YJ 그룹 안주인이자 재단 이사장인 박화영은 우아한 백조처럼 연회장을 거닐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파리에서 공수해온 최신상이었고 그녀의 미소는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인의 아내로서 완벽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그녀는 강태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환의 아내라는 지위와 그가 가져다주는 부와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를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병적으로 집착했다. 그녀가 유력 정치인의 아내와 환담을 나누던 중 그녀의 전담 비서가 굳은 얼굴로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사모님, 긴급 보고입니다. YJ 메디컬 센터 VVIP 병동 전체가 현재 폐쇄되었습니다. 박화영의 미소가 순간 멈칫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나? 아닙니다. 회장님 지시로 신원 미상의 여성 환자 한 명을 위해 병동 전체를 비웠다고 합니다. 최정예 의료팀이 총동원되었고 강남에서 응급차로 직접 이송했다고. 박화영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신원 미상의 여자, 병동 전체 폐쇄, 강태환의 직접 지시. 이 세 가지 요소는 그녀의 예민한 직감을 자극했다. 20년간 강태환은 단 한 번도 병원 일에 사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조차 기계 부품 다루듯 관리하는 남자였다. 그 여자, 누군지 알아냈나? 아직입니다. 보안 등급이 최고 단계로 격상되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박화영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불청객이 침입했음을 직감했다. 차 준비해. 병원으로 가겠어. YJ 메디컬 센터 VVIP 병동. 복도 전체가 강태환의 개인 경호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강태환은 중환자실 유리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임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고통에 잠긴 그녀의 얼굴에서도 과거의 순수했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회장님,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아이들은 결관 특실에서 안정 중입니다. 상담사가 배치되었고 잠시 전 따뜻한 우유와 빵을 먹고 지쳐 잠들었습니다. 강태환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저 아이들, 민준이와 민서, 머리카락이나 사용했던 칫솔, 뭐든 좋아. 내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해. 병원 내 유전자 검사 센터 말고 미국에 있는 내 개인 연구소로 샘플을 보내. 12시간 내로 결과를 받아야겠어. 이건 YJ그룹의 존폐가 걸린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김 비서가 막 샘플 채취를 위해 돌아서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소란이 일었다. 막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여긴 내 남편 경원이에요. 박화영이 경호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맹렬한 기세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했던 드레스는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과 어우러져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녀는 중환자실 앞을 지키고 선 강태환과 마주섰다. 대체 무슨 짓이에요? 회장님, 이 밤중에 이 여자 누구죠? 강태환은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돌아가. 알 필요가 없다고요. 박화영이 조소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건 20년 만에 처음이네요. 대체 어떤 여자가. 그녀의 시선이 유리병 너머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향했다. 처음에는 그저 초라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서서히 커졌다. 산소 호흡기에도 불구하고 그 낯익은 얼굴 윤곽. 세상에. 박화영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서연.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리벽에 손을 가져다 댔다. 살아. 있었어 저 벌레 같은 게 아직도 살아 있었어. 20년 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의 몸이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강태환은 아내의 반응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반응만으로도 20년 전의 진실이 무엇인지 명백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주치의가 다급하게 뛰어나왔다. 회장님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 증상이 보입니다. 당장 투석 준비해야. 강태환의 모든 신경이 순식간에 의사에게로 향했다. 살려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가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다 소리치는 그 짧은 순간 박화영은 악마 같은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복도 반대편으로 조용히 걸어가 핸드폰을 꺼냈다. 수신이는 최 원장이었다. 그는 박화영 가문의 도움으로 병원의 요직에 앉아 있는 그녀의 충실한 개였다. 최 원장. 나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20년 전에 그 여자. 임서연이 VVIP 중환자실에 있어. 지금 당장 의료사고를 준비해. 신부전으로 인한 쇼크사.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야 해. 이번에는 절대 실패해선 안 돼. 알겠어. 박화영이 전화를 끊는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강태환의 태블릿 PC가 조용히 진동했다. 미국 개인연구소에서 보낸 긴급 메일 알림이었다.
DNA 검사 결과 부계 확률 99, 99%. 동시에 강태환이 막 태블릿을 확인하려는 찰나 김 비서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복도 코너를 돌아 뛰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갈라져 있었다. 회장님, 지금 막 확인했습니다. 최 원장이 방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담당이가 아닌데. 손에 비어가 약물이 담긴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태환의 전신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경로가 치밀었다. 김 비서의 절박한 외침은 20년간의 기만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살인 미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분노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흑표범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VVIP 중환자실 문이 거의 닫히려는 찰나 강태환의 손이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다. 그곳에는 박화영의 충견, 최 원장이 임서연의 침대 옆에 서서 그녀의 링거줄에 주사기를 막 꽂으려던 참이었다. 최 원장. 강태환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얼음 같은 사리를 담고 있었다. 최 원장은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 들린 주사기가 위태롭게 떨렸다. 회장님. 어쩐 일로? 자네가 왜 여기 있지? 강태환은 최 원장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임서연 환자의 주치의는 자네가 아닐 텐데. 최 원장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변명거리를 찾았다. 그게 환자 상태가 위급하다고 해서 영양제 강태환이 조소했다. YJ 메디컬의 원장이 직접 VVIP 환자에게 영양제를 주사하나. 그것도 담당에 모르게. 강태환은 최 원장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 약물. 이리 내놔. 최 원장은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강태환의 개인 경호원 2명이 벼락같이 방 안으로 들어와 최 원장의 양팔을 붙잡았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맑은 액체가 흩뿌려졌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인지 아닌지는 검찰에서 밝히겠지. 강태환은 차갑게 말했다. 최 원장을 당장 보안실로 끌고 가. 저 주사기와 남은 약물 전부 수거해. 내 변호인단에게 연락해. 살인 미수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 준비하라고. 박화영은 복도 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이 눈앞에서 실패한 것이다. 그녀는 분노로 손을 떨었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했다. 강태환이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눈은 20년간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독한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짓이지. 그가 속삭였다. 아니에요. 박화영이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최 원장이 왜? 시끄러워. 강태환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저택에서 기다려. 우리의 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는 더 이상 YJ 메디컬 센터를 신뢰할 수 없었다. 박화영의 가문이 병원 재단에 꽂아 넣은 이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극비리에 임서연의 이송을 지시했다. 표면적으로는 스위스의 특수 클리닉으로 이송한다는 명목하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구급차를 준비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미끼였다. 박화영의 눈을 속이기 위한 연막이었다. 실제로는 강태환이 개인적으로 후원해온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최고급 프라이빗 요양 클리닉으로 임서연과 두 아이가 비밀리에 옮겨졌다. 그곳은 강태환의 최측근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완벽한 요새였다. 모든 조치를 끝낸 강태환이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온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였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거대한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박물관에 가까웠다. 거실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지만 통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만으로도 실내는 충분히 밝았다. 박화영은 그 어둠 속에서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조각상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가운 차림이었고 앞에는 손도 대지 않은 와인잔이 놓여 있었다. 강태환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졌다. 그는 바에 다가가 위스키를 따랐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저택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지? 강태환이 등을 돌린 채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박화영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다. 최 원장일이라면 전 정말. 최 원장. 강태환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난 최 원장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난 20년 전 얘기를 한 거야. 박화영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20년 전이라니. 다 끝난 일이잖아요. 그 여자가 당신을 배신하고 돈 받고 떠난 거. 당신도 봤잖아요. 봤지. 강태환이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다. 당신과 내 어머니가 내민 그 조작된 사진과 편지를 봤어. 그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런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걸 봤어. 이것도 한번 보지 그래. 박화영은 망설이다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미국 유전자 연구소에서 방금 전송된 검사 결과 보고서가 떠 있었다. 부계 확률 99. 99% 박화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경멸과 불쾌감이었다. 그래서요, 그녀가 차갑게 웃었다. 고작 그 천박한 여자랑 어디서 굴러먹던 애들을 낳았다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당신이 원한다면 입양이라도. 천박한 여자라. 강태환의 목소리가 지하실의 냉기처럼 낮아졌다. 당신에 비하면 서연이는 천사였지. 그는 리모컨을 들어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당신은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임서연. 그 존재 자체를 증오했으니까. 스크린이 켜지자 처음에는 노이즈가 가득한 흑백 영상이 나타났다. 20년 전 YJ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이었다. 김비서의 보안팀이 일주일을 꼬박 매달려 복원해낸 것이었다. 영상 속에는 앳된 모습의 박화영이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임서연의 사진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격렬하게 지시하고 있었다. 박화영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이건 증거가 더 필요해. 강태환이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었다. 며칠 전 김 비서가 수소문 끝에 찾아낸 20년 전 그 일을 처리했던 깡패 중 한 명의 증언이었다. 박화영 사모님이 처음엔 그냥 겁만 주라고 했습니다. 유학이나 가라고. 근데 임서연 씨가 돈을 거부했어요. 끝까지 강태환 씨 곁에 있겠다고. 그러자 박 사모님이 다시는 그 얼굴로
남의 남자 못 홀리게 만들어버려. 필요하면 평생 병신으로 만들어도 좋아. 라고.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녹음 파일이 끝나자 저택 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화영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사방으로 튀었다. 산산조각 난 유리처럼. 박화영의 완벽했던 가면도 부서져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우아한 재벌 사모님이 아니었다. 질투와 증오로 일그러진 악마의 형상이었다. 그래,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맞아, 내가 했어. 내가 시켰어. 그깟 년 하나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치게 둘 순 없었으니까. 그녀가 광기 어린 눈으로 강태환에게 달려들듯 다가왔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거, 이 저택, YJ그룹 회장 자리,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 나야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아직도 그 달동네에서 그년이랑 썩고 있었을 거야. 그녀가 강태환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다. 감히 날 버리겠다고 그년이랑 그 잡종들 때문에 어디에 봐. 박화영이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다. 날 건드려 좋아. 강태환. 당신이 감히 날 이혼 소송으로 망신 주려 한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당신이 20년간 피땀 흘려 이룬 YJ그룹, 내가 가진 지분, 우리 아버지가 가진 힘으로 전부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거야. 당신을 끌어안고 이 지옥 불 속으로 같이 뛰어내릴 거라고. 전쟁이 선포되었다. 20년간의 거짓된 평화는 끝났다. 강태환은 자신을 붙잡고 발악하는 박화영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이 지독한 악연을 끝내야 한다는 얼음 같은 결의뿐이었다. 임서연은 낯선 천장의 무늬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떴다. 지독했던 추위와 뼈를 애는 듯한 통증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부드러운 침대 시트의 감촉과 희미하게 코끝을 감도는 고급스러운 방향제 냄새, 그리고 적절하게 조절된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곰팡내 나던 옥탑방이 아니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다인실도 아니었다. 이곳은 마치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아늑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여기가 어디지? 꿈인가?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고통은 없었다. 마지막 기억은 맹렬한 기세로 골목을 울리던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그리고 겁에 질려 울부짖던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아이들 민준이. 민서. 그녀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공포가 순식간에 온몸을 마비시켰다. 민준아. 민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게 새어나왔다. 그녀는 링거가 꽂힌 팔을 이끌고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발버둥 쳤다. 그 순간 방문이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곳에는 간호사가 아닌 그녀가 20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지난 20년간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고 믿었던 남자 강태환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기억하는 가난한 법대생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YJ그룹의 총수. 얼음 제왕 그 자체였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임서연의 온몸이 공포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침대 뒤편으로 몸을 움츠리며 이불을 끌어당겨 가슴팍을 가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겁에 질린 사슴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왜 이 남자가 여기에 그가 자신을 찾아낸 것이다. 20년 전 그의 어머니와 박화영이 자신을 찾아와 그토록 경고했던 것처럼 결국 그들의 눈에 띈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는 걸까? 회장님.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바닥에라도 엎드려 빌고 싶은 심정이었다. 제발, 제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회장님 눈에 띄어서 제발 아이들만은 제가 당장 떠날게요. 어디든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요. 쥐 죽은 듯이 살게요. 제발.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본능적으로 애원했다. 20년 전 그들에게 위협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그녀는 강태환 역시 자신을 버리고 위협했던 공범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강태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임서연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혀들었다. 회장님, 잘못했어요. 떠날게요.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를, 자신과 아이들을 해칠 괴물로 보고 있었다. 지난 20년간 그는 박화영의 거짓말에 속아 그녀를 증오했지만 그녀는 지난 20년간 그와 그의 가족과 자신을 파멸시켰다고 믿으며 공포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누가 더 어리석고 누가 더 잔인했는가? 강태환은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이 무너져 내렸다. YJ그룹의 총수라는 거대한 갑옷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천천히 힘겹게 임서연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제1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얼음 제왕 강태환이 병색이 완연한 임서연의 침대맡에 2 무릎을 꿇었다. 임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헛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다. 강태환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2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후회와 고통으로 인해 심하게 잠겨 있었다. 서연아. 그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회장님이 아닌 서연아라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개자식이었어.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속았어. 20년 전에 박화영하고 돌아가신 내 어머니한테 철저하게 속았어. 그는 주머니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작동시키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20년 전 박화영이 깡패들에게 돈을 건네는 CCTV 영상, 그리고 그 깡패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나는 네가 돈 받고 날 버린 줄 알았어. 그렇게 믿었어.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었으니까. 내가 널 믿지 못했어. 널 지켜주지 못했어. 서연아.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박화영이 꾸민 계략. 자신이 어떻게 그 거짓말에 넘어가 그녀를 증오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밤 최 원장을 시켜 그녀를 죽이려 했던 박화영의 마지막 발악까지. 그 여자, 박화영이 널 이렇게 만들었어. 널 때리고, 널 쫓아내고, 그리고 오늘 밤 널 죽이려고 했어. 내가
내가 20년 동안 그 악마 같은 여자 옆에서 네가 죽은 줄로만 알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임서연은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증거들과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20년간 자신의 삶을 짓눌러온 거대한 진실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자신을 버린 것은 강태환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 넣은 것은 박화영의 질투와 악이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지독한 거짓말 속에서 20년을 살아왔던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20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오는 억울함과 슬픔의 눈물이었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김 비서가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이들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우유로 배를 채운 뒤였지만 여전히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표정이었다. 엄마 아이들이 임서연을 발견하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침대로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괜찮아. 안 아파. 엄마. 무서웠어. 임서연은 두 아이를 미친 듯이 끌어안았다. 살아 있었다. 자신의 아이들이 무사했다. 민준이는 엄마 품에 안겨 울면서도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낯선 남자를 향한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엄마와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작은 몸으로 강태환을 가로막는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민서는 달랐다. 여자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 범벅이 된 엄마의 얼굴과 역시나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통스럽게 그들을 바라보는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태환은 차마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그저 무릎 꿇은 죄인의 모습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자신의 가족, 자신이 산산조각 냈던 그 가족을 바라보며 고통을 삼켰다. 평창동 저택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박화영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녀가 향한 곳은 YJ그룹 본사 근처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였다. 그녀는 피해자처럼 굴었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와 도끼로 이글거렸다. 2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여왕의 자리가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강태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그가 이미 20년 전의 증거까지 확보했음을 알고 있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박 회장이 수십 년간 다져온 YS 재단의 막강한 영향력과 재벌의 추문에 굶주린 대중 여론이었다. 박화영은 자신의 홍보팀과 법무팀을 긴급 소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 연기를 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받아 적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피해자야. 20년간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지만 남편은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과 혼외 자식들을 데리고 와 나를 내쫓았어. 나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조강지처고 저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 남녀야. 그녀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프레임이었고 대중이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였다. 다음 날 오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박화영이 YJ그룹 법무팀이 아닌 국내 최대 로펌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회견장에 박화영은 일부러 창백하게 화장한 얼굴,
수수하지만 값비싼 검은색 원피스 차림으로 변호인단과 함께 나타났다. 그녀는 연약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환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유능하지만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힌 불쌍한 남자로 묘사했다. 저는 지난 20년간 YJ그룹 강태환 회장의 아내로서 또한 YS 재단의 딸로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제 남편이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저와 저희 가문은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지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그 눈물을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했다. 하지만 20년 전 사라졌던 한 여자가 최근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흐느꼈다. 저는 제 남편이 그저 과거의 연민 때문에 잠시 흔들리는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젯밤 저를, 지난 20년간 함께한 아내인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제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환 회장 외도 인정인가? 혼외자가 있다는 말인가? YJ그룹 조강지처 내쫓고 내연녀 맞아들여. 뉴스 속보는 실시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갔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은 순식간에 강태환 혼외자, 박화영 눈물의 기자회견, YJ그룹 불륜 스캔들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재벌 치이볼의 도덕적 해이와 불륜이라는 주제는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이기에 가장 완벽한 소재였다. Y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단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다. YJ그룹 회장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강태환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폭락하는 자사 주식 그래프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김 비서는 창백한 얼굴로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보고했다. 회장님, 북미 최대 파트너사에서 계약 전면 재검토를 통보해 왔습니다. 주요 은행권에서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강태환은 돌아섰다. 이사회, 올 것이 온 것이다. 박화영 측 이사들이겠죠. 그렇습니다. 박 회장 측 이사 전원과 일부 중립 이사들이 가세했습니다. 안건은 회장 강태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기업 가치 훼손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긴급 주주총회 소집 및 회장 해임안 발의입니다. 박화영은 강태환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과 아버지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자폭 테러를 감행한 것이다. 그녀는 YJ그룹을 통째로 불태워서라도 강태환을 끌어내릴 작정이었다. 강태환은 눈을 감았다. 20년간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과 같은 분노나 초조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비밀리에 마련된 안전 가옥, 임서연과 아이들이 머무는 클리닉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임서연은 방 안의 TV를 통해 자신의 얼굴과 아이들의 실루엣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20년 전 그날처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강태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다급하게 TV를 껐다. 태환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때문에.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이. 그녀는 자신이 또다시 이 남자의 발목을 잡았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강태환은 그녀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말없이 잡았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굳건했다. 그는 TV를 다시 켰다. 화면 속에서는 박화영이 눈물을 흘리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었고, 패널들은 강태환을 천하의 파렴치 안으로 매도하고 있었다. 무섭지 않아? 강태환이 조용히 물었다. 임서연은 TV 속의 추악한 거짓말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세상의 비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강태환의 손을 마주 잡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의지가 서렸다. 난 지난 20년 동안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무서워했어요. 박화영이 언제 다시 날 찾아낼까봐. 당신이 날 얼마나 증오할까봐.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녀는 강태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지금은 화나네요. 온 세상이 날 욕하고 있지만 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요. 당신이 내 옆에 있고 진실이 뭔지 아니까. 난 이 빛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태환 씨, 당신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요. 강태환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20년간 그는 YJ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 심지어 YJ 그룹 그 자체도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 이 여자와 벽 너머에서 잠들어 있는 두 아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었다. 강태환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박화영이 지옥불을 원한다면 기꺼이 그 지옥의 주인이 되어주리라.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긴급 주주총회. 받아들인다고 전해.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 준비를 해. 운명의 날이 밝았다. YJ 그룹 본사 대강당은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과 세기의 스캔들을 한 줄이라도 먼저 타전하려는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공기 자체가 수천 톤의 압력으로 짓누르는 듯 무겁고 팽팽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주주들의 웅성거림 속에는 불륜, 혼외자, 경영권 박탈이라는 단어들이 독가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가장 앞줄. 박화영과 그녀의 아버지 박 회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화영은 어젯밤의 히스테릭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하지만 단호한 표정의 피해자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YS 재단의 수장이자 YJ 그룹의 2대 주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위의 목을 직접 치기 위해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 주변으로는 이미 포섭된 이사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임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의 목소리는 연륜 있는 경영인의 신뢰감과 배신당한 아버지의 분노가 적절히 섞여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YJ 그룹의 2대 주주로서 그리고 YJ의 20년 역사를 함께한 파트너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 격렬하게 터졌다.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성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현 강태환 회장은 YJ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도덕적 해이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수조 원의 주주 가치를 증발시켰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맞습니다. 끌어내려 하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박 회장은 그 반응을 확인하고는 박화영을 한번 돌아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제 딸은, 지난 20년간 헌신한 제 딸은 이 모든 배신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부도덕한 경영인에게 YJ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강태환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안을 발의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될 듯한 분위기였다. 임시의장이 해임안 표결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 잠깐 강당 뒤편에 거대한 문이 열리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단숨에 제압했다. 강태환이었다. 그는 김비서와 변호인단 몇 명만을 대동한 채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지만 그의 차가운 기세에 눌려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강태환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를 무시하고 단상에 섰다. 그는 박 회장과 박화영을 차가운 시선으로 잠시 응시했다. 박화영의 눈이 승리감에 차서 그를 조롱하듯 빛났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태환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기대하고 오신 줄 압니다. 박화영 이사장이 연출한 눈물의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그가 박화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셨더군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낱 부부 싸움 따위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울렸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주들에 대한 배신, YJ그룹 전체에 대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박 회장이 소리쳤다. 강태환 회장, 어디서 감히 물타기를 하려는 수작인가. 당장 단상에서 조용히 하시죠. 장인어른. 강태환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아니, 이젠 박 회장이라고 불러야겠군요. 강태환은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강당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박 이사장은 자신이 20년간 헌신한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스크린에 재생된 것은 20년 전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이었다. 젊은 박화영이 깡패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그리고 이어진 음성 파일. 다시는 그 얼굴로 남의 남자 못 톨리게 만들어버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박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개인의 사생활을 이 자리에 박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사생활이라고요. 강태환이 비웃었다. 그럼 이건 사생활이 아닐 겁니다. 그가 다음 파일로 넘겼다. 스크린에는 YJ그룹의 로고와 함께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박화영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YS재단과 박 회장 일가가 소유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YJ그룹의 공금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었는지 보여드리죠. 스크린에는 날짜와 정확한 액수, 해외 조세 피난처의 계좌번호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백억, 수천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이었다.
주주들의 술렁거림이 경악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불륜 스캔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게이트였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 박화영이 비명을 질렀다. 조작 강태환이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병원 VVIP 병동의 CCTV 영상이었다. 최 원장이 주사기를 들고 임서연에게 접근하는 장면, 그리고 이어진 최 원장의 자백 영상이었다. 박화영 사모님이 20년 전처럼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의료사고로 위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 강태환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해임해야 할 진짜 범죄자들의 얼굴입니다. 모든 것이 폭발했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분노하여 고함을 질렀다. 사기꾼들. 당장 끌어내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에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박 회장은 충격에 숨을 헐떡이다가 의자에서 그대로 고꾸라졌다. 아버지 박화영이 그에게 달려갔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이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출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당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그곳에는 기자들이나 주주들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정확히 박화영에게로 걸어왔다. 박화영 씨. 검사가 차갑게 말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야, 날 건드리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손 놔. 박화영의 우아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녀는 괴성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 단상 위에 서 있는 강태환을 발견했다. 그녀는 악에 받친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강태환,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강태환은 그저 묵묵히, 차갑게, 그리고 비어버린 눈으로 그녀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20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지독한 악연이 마침내 그의 눈앞에서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당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혼란을 들여 죄송합니다. 이제 YJ그룹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진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YJ 게이트는 박화영과 그녀의 아버지 박 회장이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배임, 살인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며 일단락되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했던 YJ그룹의 지분과 재산은 모두 동결되거나 환수 조치되었다. 강태환은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협조했다. 그는 박화영 일가의 비리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20년간 묵인해왔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그룹 내의 모든 관행적인 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냈다. YJ그룹은 말 그대로 해체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겪었다. 주가는 바닥을 쳤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파트너사들이 등을 돌렸다. 강태환은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20년간 살았던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을 매각했다. 자신의 슈퍼카 컬렉션과 값비싼 미술품도 모두 경매에 내놓았다. 사람들은 강태환이 무너지는 YJ그룹을 살리기 위해
사재를 터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그 돈을 그룹에 투입하지 않았다. 대신 강태환은 박화영 일가로부터 환수한 지분과 자신의 사재를 합쳐 거대한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서연과 쌍둥이 재단이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임서연과 아이들이 살았던 그 지독한 달동네 쪽방촌의 모든 주민들에게 영구 임대주택과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다. 20년간의 기만과 오만함에 대한 강태환 자신의 공개적인 속죄였으며 임서연이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에 대한 뒤늦은 배상이기도 했다. 그 폭풍의 시간 동안 임서연은 조용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물지 않았다. 강태환은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녀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남쪽의 바닷가 마을, 제주도의 한적한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들은 평창동 저택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2층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태환과 임서연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구청에 찾아가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다. 증인은 김비서와 두 아이, 민준이와 민서였다. 그러나 부서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은 동화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가장 큰 벽은 민준이었다. 7년의 세월 동안 엄마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민준이는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바꾸니 아버지라는 남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강태환은 20년간 회장으로 군림해왔지만 아들의 마음을 얻는 법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민준이에게 최고급 로봇을 사주었지만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민준이와 캐치볼을 하려 했지만 20년간 서류와 펜만 잡았던 그의 손은 공을 제대로 던지지도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강태환은 서툰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레시피를 보며 계란말이를 만들려 했지만 프라이팬 위의 계란은 형편없이 찢어지고 타버렸다. 그것도 못해요. 부엌 입구에서 민준이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이라면서요. 김비서 같은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강태환은 순간 멈칫했다. 과거의 그였다면 어른에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윽박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불을 끄고 탄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으며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그가 민준이의 눈을 맞추며 말했다. 아빠가 이런 건 처음이라서 20년 동안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권위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서투름만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다가 휙 돌아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강태환은 잠든 민준이 방에 몰래 들어가 아이가 가장 아끼는 낡은 로봇 장난감에 부러진 팔을 밤새워 어설프게 고쳐놓았다. 반면 민서는 강태환을 잘 따랐다. 아이는 20년 전에 임서연처럼 강태환의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민서는 강태환이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을 때면 작은 손으로 그린 가족 그림을 들고 와 그의 무릎에 앉곤 했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민준이 그리고 자신과 어색하게 웃고 있는 강태환이 그려져 있었다. 강태환은 그 그림을 보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는 법을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임서연이 있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그녀는 이 부서진 남자와 상처 입은 아이들 사이를 잇는 따뜻한 달이었다. 그녀는
강태환의 서투름을 나무라지 않았고 민준이의 경계심을 억지로 풀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을 믿고 기다려 주었다. 그녀는 강태환에게 말했다. 태환 씨, 20년이나 걸렸어요. 우린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그녀의 변함없는 온기는 강태환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유일한 불씨였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YJ그룹은 강태환의 윤리 경영 선포와 피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강태환은 여전히 YJ그룹의 회장이었지만 그는 서울 본사로 복귀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2번 화상회의로만 업무를 보고받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제주도 집에서 보냈다. 그는 더 이상 YJ그룹의 왕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왕국을 지키는 가장이 되기로 선택했다. 어느 맑은 일요일 아침, 제주도의 집에는 따스한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고소한 빵 굽는 냄새와 함께 서툰 칼질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환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슈트 차림이 아니었다. 편안한 면바지에 낡은 스웨터를 입은 그는 영락없는 평범한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토스트 위에 올릴 아보카도를 자르고 있었는데 여전히 솜씨가 서툴러 엉망진창이었다. 아빠, 그렇게 하면 다 뭉개지잖아요. 어느새 그의 옆에 다가온 민준이가 의자를 밟고 올라서며 훈수를 뒀다. 이리 줘 봐요. 칼은 이렇게 잡고. 강태환은 아빠라는 소리에 놀라 아들을 쳐다봤다. 민준이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손은 아빠의 손을 잡고 칼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강태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아들, 아빠 좀 가르쳐 줘. 거실에서는 임서연이 민서와 함께 소파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20년 전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주방에서 티격태격하는 두 남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네 식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직접 만든 아보카도,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가 전부인 소박한 아침 식사였다. 우와, 이거 진짜 아빠가 만들었어요. 맛없어 보이는데. 민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강태환은 서연의 손을 식탁 밑에서 조용히 잡았다. 20년의 세월, 수조원의 재산,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권력, 그 모든 것을 잃거나 버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지금보다 더 부유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는 아내의 얼굴과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20년 만에 비로소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강태환이 임서연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 집에 왔어. 서연아.